저녁 식사가 막 끝난 후였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수도꼭지에서는 쏴아 하는 물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들 민준이는 제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이서연 여사님은 여느 때처럼 거실의 낡은 나무 안락의자에 앉아 돋보기를 쓴 채 낡은 옷가지를 깁고 계셨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가 댕, 댕 7번 울렸다. 모든 것이 지난 수만 개의 밤과 다를 바 없이 평온했다. 바로 그때 마당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망설임이 섞인 듯한 똑똑똑 하는 소리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상하다 생각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나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작은 마당을 가로질러 문을 열러갔다.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들어 돋보기 너머로 나를 한번 쳐다보셨지만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내가 나무 빗장을 열고 대문을 열자 문 밖에는 노인 한 분이 서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몸에 잘 맞지 않는 듯한 양복을 입고 있었다. 발치에는 낡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저녁 바람이 불어오며 낯선 담배 냄새를 실어왔다. 나는 그의 주름 가득한 얼굴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문득 그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시어머니께서 소중히 간직해온 이미 빛바랜 결혼사진 속에서만 보았던 얼굴이었다. 33년간 집을 나가 소식 한 점 없었던 시아버지 박영철 씨였다. 나는 문간에 얼어붙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박영철 씨는 헛기침을 한 번 했고 목소리는 약간 쉬어 있었다. 서연이 집에 있나? 그때 시어머니께서도 방에서 나와 처마 및 희미한 등불 아래 서셨다. 손에는 아직 다 깁지 못한 옷을 들고 있었고 바늘과 실을 꽉 쥐고 계셨다. 어머니는 문 밖에 박영철 씨를 보았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놀라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보는 듯했다. 박영철 씨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마당으로 눈을 돌렸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 돌아왔네. 밖에서 지내는 것도 쉽지 않았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큰 결심을 한 듯 말했다. 돌아오고 싶었네. 늙으면 기댈 집이라도 있어야지. 나는 몸을 비켜 그가 들어오게 했다. 그는 여행 가방을 들고 다소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문턱을 넘었다. 시어머니 곁을 지날 때 그는 잠시 멈춰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고 계셨다. 나는 박영철 씨를 예전에 그가 쓰다가 계속 비워두었던 건넌방으로 안내했다. 방은 내가 정기적으로 청소해서 그런대로 깨끗했다. 내가 열쇠를 건네자 그는 열쇠를 받으며 고맙네 지수야 하고 말했다. 나는 대답 없이 물러나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대청마루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안락의자에 앉아 그 옷을 한 땀 한 땀 계속 깁고 계셨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보다 약간 가빠진 숨소리만이 그의 마음이 평온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부엌으로 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시어머니께 드렸다.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들어 컵을 받으셨는데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내게 나지막이 말했다. 지수야, 이제 그만 자거라. 시간이 늦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굳게 닫힌 건넌방 문을 한 번 본 뒤 다시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여 손에 쥔 바느질감에 집중하고 있었다. 마치 그 위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이라도 있는 것처럼. 나는 내가 여기 더 있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민준이와 함께 쓰는 내 방으로 돌아갔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 마당을 지날 때 무심코 시부모님의 침실 쪽을 보았다. 시어머니 방 창문으로 환한 불빛이 새어나와 마당의 절반을 비추고 있었다. 반면 방금 사람이 들어간 건넌방은 칠흑같이 어두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등불은 그렇게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올 때까지 꺼지지 않았다. 새벽녘에 잠에서 깼다. 밤새 거의 깊이 잠들지 못했다. 귓가에는 밤새도록 이어진 소리 없는 불빛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민준이가 깰까봐 조심조심 일어나 방문을 열자 새벽의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마당은 조용했다. 시어머니 방 창문 너머로 밤새 켜져 있던 불빛이 마침내 꺼져 있었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냄비에 쌀을 막 넣었을 때 시어머니 방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내밀어 보니 시어머니께서 걸어 나오고 계셨다. 단정한 남색 무명옷으로 갈아입으셨고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겨 있었다. 눈 밑에 옅은 그늘이 진 것 외에는 얼굴에 어떤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건넌방에 굳게 닫힌 문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듯 곧장 부엌으로 들어와 지난 수십 년처럼 자연스럽게 내 손에서 일을 넘겨받아 김치를 꺼내기 시작하셨다. 바로 그때 건넌방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박영철 씨가 나왔다. 그의 양복은 구깃구깃했고 눈밑은 퉁퉁 부어 있어 그 역시 잠을 설친 듯했다. 그는 마당에 서서 다소 어색하게 손을 비비며 우리와 대청마루 사이에서 망설였다. 시어머니께서는 썰어놓은 김치를 접시에 담으며 고개도 들지 않고 마치 오늘 날씨가 어떠냐고 묻는 듯 평온한 어조로 물었다. 일어났나? 솥에 더운 물 있네. 박영철 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서둘러 대답했다. 알겠네. 그는 부엌 문 앞까지 왔지만 들어오지는 않고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서연이, 내 옛날 옷들, 그 낡은 자개장 안에 아직 있나? 시어머니의 손놀림이 순간 멈췄다가 다시 접시를 식탁에 놓으며 말했다. 있네. 열쇠는 창가 세 번째 화분 밑에.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왔다. 마당에 있는 낯선 할아버지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내 곁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저분은 누구세요?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시어머니께서 이미 죽 한 그릇을 들고 대청마루 문 앞에 서셨다. 그는 민준이를 향해 말했다. 민준아, 이리 와서 밥 먹어라. 곧 학교 가야지. 그날 아침 식사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오직 그릇과 수저가 부딪히는 작은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박영철 씨는 몇 번이고 입을 열려다 시어머니와 나를 번갈아 보고는 결국 말을 삼켰다. 그는 식사를 빨리 마친 뒤 그릇을 내려놓고 시어머니께 말했다. 나가서 좀 둘러보고 오겠네. 익숙해져야지. 그동안 동네가 많이 변했겠지? 시어머니께서 하고 대답하셨다. 박영철 씨는 마치 특별 사면이라도 받은 듯 즉시 일어나 거의 도망치듯 집을 나섰다. 그가 떠나자 집안의 공기는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민준이는 책가방을 메고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조심스럽게 시어머니를 한번 쳐다보고는 밖으로 달려나갔다. 내가 일어나 그릇을 치우려 하자 시어머니께서 내 손을 막으셨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단단했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지수야, 이건 이따가 하고 그 사람 방에 좀 가보렴. 침대 시트랑 이불 커버 좀 갈아주고.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내 알아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깨끗한 시트와 이불 커버를 들고 건넌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방 안에는 아직 낯선 담배 냄새와 노인 냄새가 남아 있었다. 침대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그 낡은 여행 가방이 의자 위에 열린 채 놓여 있었다. 안에는 갈아입을 옷까지 몇 개가 보였다. 나는 다가가서 익숙하게 시트와 베개싯을 벗기기 시작했다. 베개 밑에 무언가 빠뜨린 것이 없나 확인하려고 손을 넣었을 때 손끝에 딱딱하고 네모난 물건이 닿았다. 나는 그것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짙은 남색 벨벳 표지의 낡은 통장이었다. 모서리는 달아 있었다. 나는 그것이 우체국 통장임을 알아보았다. 나는 무심코 통장을 펼쳤다. 예금 잔액란에 찍힌 긴 숫자를 보았을 때 내 숨이 멎는 것 같았다. 1, 10, 100, 1000, 만. 3 뒤에 0이 무려 8개나 붙어 있었다. 3억 원. 통장의 예금주 이름에는 놀랍게도 이서연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통장 안에는 접힌 편지지도 한 장 끼워져 있었다. 나는 편지지를 펼쳤다. 위에는 박영철 씨의 빗돌빗돌한 글씨로 단 몇 줄만 적혀 있었다. 서연에게
이 돈은 깨끗한 돈이요. 내 작은 보상이라 생각해주구려. 영철. 나는 통장과 편지지를 손에 꽉 쥐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즉시 몸을 돌려 건넌방을 나와 대청마루로 향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직 식탁에 앉아 이전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계셨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손에 쥔 통장과 편지지를 그분 앞에 내밀었다.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숙여 통장에 시선을 떨어뜨리고 다시 그 편지지를 훑어보셨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놀라움의 표정도 없었다. 심지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다. 그는 손을 뻗어 굳은 살이 밝혔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손으로 통장과 편지지를 받아들었다. 그 숫자들을 몇 번이고 자세히 들여다보셨다. 그리고는 편지지를 천천히 접어 통장 안에 다시 넣고 통장을 닫아 손에 꽉 쥐셨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마당의 늙은 회화나무를 바라보았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그는 비정상적으로 평온하지만 내 마음을 쿵 내려앉게 하는 어조로 내게 말했다. 지수야, 내일 보거라. 이 일은 내가 알겠다. 그는 울지도 욕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그가 왜 또 떠났는지 묻지도 않으셨다. 그는 단지 그 통장을 마치 뜨겁게 달궈진 낙인처럼 손에 죽으림을 다해 쥐고 있을 뿐이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짙은 남색 통장을 손에 꽉 쥐고 계셨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고 시선을 마당의 늙은 회화나무에 고정시켰다. 마치 나무줄기에 구멍이라도 낼 기세였다. 담배 한 대 피울 시간이 지났을까?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 말 없이 그 통장을 들고 어젯밤 등불이 밤새 켜져 있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심장이 토끼처럼 날뛰었다. 3억. 박영철 씨가 3억을 남기고 또 사라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 돈으로 마음의 평안을 사려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이후 며칠간 집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다. 시어머니께서는 평소처럼 밥을 하고 집을 치우고 민준이를 데려다 주셨지만 말씀이 더 적어지셨다. 그는 더 이상 거실 안락의자에 앉아 바느질을 하지 않고 종종 혼자 방에 들어가 반나절씩 계셨다. 그 통장은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어디에 숨기셨는지 알 수 없었다. 박영철 씨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장을 보러 나갈 때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동정심과 구경꾼의 호기심이 섞인 시선이었다. 누군가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지수 씨, 듣자 하니 시아버지께서 돌아오셨다면서요? 어쩐 일로 뵙지를 못했네요? 나는 그저 잠시 들르셨다가 다시 가셨어요. 라고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질문한 사람은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다. 이런 억압적인 분위기는 어느 주말 오후에 깨졌다. 그날 민준이는 마당에서 공을 차고 있었고 시어머니께서는 부엌에서 만두를 빚을 준비를 하고 계셨다. 나는 옆에서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었다. 문 밖에서 갑자기 자동차 엔진이 꺼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서 예의 없는 노크 소리가 들렸다. 노크라기보다는 주먹으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가까웠다. 안에 누구 없어요? 문 열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젊어 보였지만 참을성 없는 거만함이 묻어 있었다. 나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서로의 눈에서 의문을 읽었다. 나는 반죽하던 손을 놓고 앞치마에 닦으며 문을 열러갔다. 문을 열자 밖에는 27,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화려한 셔츠를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잔뜩 발랐으며 겨드랑이에는 작은 가죽 가방을 끼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준신형 흰색 세단이 세워져 있었다. 남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어이, 여기가 박영철 씨 댁 맞소?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내 대답을 듣자마자 내가 들어오라고 하기도 전에 내 옆을 비집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는 사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박영철 씨 찾으러 왔소. 나오라고 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도 부엌에서 나오셨다. 손에는 아직 밀가루가 묻어 있었다. 그는 불청객을 보며 침착한 얼굴로 물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일로 오셨소? 남자는 시어머니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무언가 깨달은 듯 얼굴에 격렬과 우월감이 뒤섞인 이상한 미소를 띄었다. 아, 당신이 이서연 씨구만. 나는 박현수라고 하오. 박영철 씨가 내 아버지요. 그는 내 아버지라는 말을 유독 강조했다. 시어머니의 몸이 눈에 띄지 않게 살짝 흔들렸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다. 박현수는 우리의 침묵에 만족한 듯 가죽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허공에 흔들며 말했다. 내 아버지는 어디 있소? 이 집이랑 자기 명의 재산들 전부 당신들한테 남겨줬다면서? 꿈깨시오. 여기 내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유언장이 있소.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똑똑히 쓰여 있소. 그의 모든 재산, 이 낡은 집 포함해서 전부 나와 내 어머니가 상속받는다고 말이오. 그는 그 봉투를 앞으로 내밀어 거의 시어머니 얼굴에 닿을 듯이 하며 더욱 기고만장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니 어서 짐 싸시오. 이 집이랑 내 아버지가 남긴 돈 전부 돌려줘야 할 거요. 안 그러면 법정에서 봅시다. 민준이는 이 상황에 겁을 먹고 달려와 내 다리를 꽉 껴안았다. 나는 박현수의 점지만 탐욕으로 가득 찬 얼굴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소위 유언장이라는 것을 받지 않으셨다. 그는 단지 천천히 밀가루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고는 눈을 들어 박현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당황도 심지어 어떤 동요도 없었다. 마치 철없는 아이의 장난을 보는 듯했다.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기이한 관통력이 있어 마당에 선명하게 울렸다. 유언장이라 그건 박영철 씨 본인이 직접 와서 얘기하라고 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현수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았다. 자네는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어. 박현수는 시어머니의 그 말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그는 이 순하고 조용해 보이는 노부인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그를 보지 않고 몸을 돌려내게 지시하셨다. 지수야, 대문 잘 닫아라. 어디서 들개가 들어와서 지저대지 못하게. 이 말은 보이지 않는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다. 박현수는 눈을 크게 뜨고 화가 나서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가리켰다. 당신 지금 누구 보고 개라고 했어? 시어머니께서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곧장 부엌으로 돌아가셨다. 마치 밖의 모든 소란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나는 쌀쌀맞게 대문으로 걸어가 얼굴이 잿빛이 된 박현수를 보며 평온하게 말했다. 돌아가 주시죠. 박현수는 나를 사납게 쏘아보고는 고개를 돌려 비록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이 작은 마당을 탐욕과 미련이 가득한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그는 손에 든 봉투를 흔들며 악담을 퍼부었다. 좋아, 당신들 두고 봐.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법정에서 봅시다. 그는 화가 나서 몸을 돌려 그 흰색 세단에 올라탔다. 엔진이 귀에 거슬리는 굉음을 내며 쏜살같이 사라졌다. 나는 대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차가운 나무문의 등을 기댄 채 길게 숨을 내쉬었다. 심장이 뒤늦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대청마루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그 자리에 앉아 밀대와 반죽을 앞에 두고 계셨다. 방금 전에 소동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다만 만두피를 미는 동작이 평소보다 더 힘있고 더 느렸다. 어머니, 나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아직 가시지 않은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그 박현수라는 사람 유언장이라고 하던데요. 시어머니께서 동작을 멈추고 눈을 들어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셨다. 그 눈빛은 마치 내가 앞으로의 일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는 듯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숙여 만두피를 계속 밀며 아무런 감정이 실리지 않은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가짜야. 설령 진짜가 있다 해도 소용없어. 나는 어리둥절했다.
시어머니께서는 밀어놓은 만두피 한 장을 손바닥에 올리고 소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의 동작은 여전히 침착했다. 지수야, 너 부부공동 재산이라고 들어봤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의 기본적인 법률 개념은 알고 있었다. 박영철 씨가 집 나간 지 33년. 그는 집에 돈 한 푼 가져온 적이 없어. 그와 그 여자가 밖에서 얼마를 벌었든 법적으로 절반은 내 것이야. 그가 그 여자에게 남긴 것, 그 아들에게 남긴 것, 모두 내 몫을 남에게 준 셈이지. 그는 만두 하나를 빚어 가장자리의 무늬를 선명하고 깔끔하게 만들었다. 그것을 옆에 채반에 단정하게 놓고 나서야 말을 이었다. 이제 와서 3억으로 조용히 넘어가고 마음 편히 살겠다고? 어림없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고 목소리에는 마침내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묻어났다. 턱없이 부족해. 나는 그를 보며 문득 깨달았다. 그 3억짜리 통장은 보상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것은 이자 축에도 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과거 33년간 침해당한 모든 것을 상기시키는 신호탄이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물었다. 시어머니께서는 마침내 손에 든 만두와 밀대를 내려놓으셨다. 그는 일어나 찬장으로 걸어가 가장 아래 칸에서 무언가를 더듬어 찾더니 비닐봉지에 꽁꽁 쌓인 물건 하나를 꺼내셨다. 그는 돌아와 내 앞에서 한 겹 한 겹 비닐을 벗겼다. 안에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누렇게 변한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다. 어떤 것은 공책에서 찢어낸 것이었고 어떤 것은 영수증 뒷면이었다. 위에는 날짜, 금액, 그리고 희미한 사람 이름과 사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글씨는 시어머니의 것이었다. 단정하고 굳건했다. 이건 나는 그 두툼한 종이 뭉치를 보며 놀랐다. 그가 그 여자가 임신했고 떠나기로 결심한 다음 날부터 기록하기 시작했지. 시어머니의 어조에는 아무런 기복이 없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집에 그의 월급이 끊기면서 생긴 모든 추가 지출. 내가 나가서 자비를 해서 번 돈, 남의 신발 밑창을 꿰매주고 심지어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른 것까지 기록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기록했어. 나는 맨 위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이미 바삭바삭해져 있었다.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섣달 보름 왕 아주머니께 2만 원 빌림, 아들 내 남편 책값으로. 나는 코끝이 찡해졌다. 내 기억 속 희미했던 어머니가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힘든 세월이 그가 이런 방식으로 침묵 속에서 집념으로 기록해왔던 것이다.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내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효력이 있는 건 이 장부 자체가 아니야. 시어머니께서 나를 보았다. 눈빛이 깊었다. 효력이 있는 건 33년이라는 시간이야. 그 시간 동안 그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하루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 효력이 있는 건 이제 와서 그가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여자의 아들이 이미 소위 유언장이라는 것을 들고 문 앞까지 쳐들어왔다는 사실이지. 그는 그 누런 종이들을 다시 잘 싸서 내 손에 쥐어주셨다. 그의 손은 건조하고 힘이 있었다. 지수야, 내일 믿을 만한 변호사 한 명 찾아가거라. 이 서류들과 오늘 박현수라는 애가 와서 한 짓을 전부 변호사에게 말해. 그리고 이 빚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물어보렴. 나는 그 묵직한 꾸러미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낡은 종이 뭉치가 아니라 33년간 잠들어 있다가 마침내 깨어나려는 계약서이자 존엄과 공정에 관한 약속이라는 것을 느꼈다. 내 목소리가 전에 없이 단호하게 울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비닐봉지로 몇 겹 싼 낡은 종이 뭉치를 품에 안고 어젯밤 시어머니께서 알려주신 주소에 따라 구도심의 한적한 골목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다. 나를 맞이한 사람은 김씨성을 가진 중년의 남자 변호사였다. 금태 안경을 썼고 상당히 진지해 보였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그 낡은 종이 뭉치를 그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어제 박현수가 와서 소란을 피운 상황과 박영철 씨가 3억 원 통장을 남기고 다시 사라진 일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끈기 있게 들으며 가끔 수첩에 무언가를 메모했다. 내 말이 끝나자 그는 조심스럽게 비닐봉지를 열어 그 안에 든 누렇고 빽빽하게 글씨가 쓰인 종이들을 넘겨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보았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때로는 돋보기를 들어 희미한 글씨를 자세히 확인하기도 했다. 마침내 그는 돋보기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김지수 씨, 우선 시어머님께서 기록하신 이 내역들은 법적 증거의 관점에서 볼 때 다소 산발적입니다. 제3자의 증빙이 없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의 재산 이전이나 은닉을 직접 증명하기에는 가치가 제한적입니다.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화제를 돌리며 그 종이 뭉치를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이 자료들을 모두 합치면 매우 강력한 정황 증거 사슬을 형성합니다. 이것들은 지난 33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 동안 시아버님이신 박영철 씨가 장기간 집을 나가 부부간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가정과 자녀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반면 시어머님께서는 홀로 가정의 모든 짐을 짊어지셨죠. 이 점은 법정에서 재판관이 충분히 고려할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분석을 이어갔다. 둘째, 그 3억 원 통장에 관해서입니다. 이 돈은 박영철 씨가 자발적으로 가져온 것이고 예금주가 직접 시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일종의 보상 혹은 부부 공동재산의 일부 반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그에게 불리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박현수라는 사람이 가져온 유언장에 관해서입니다.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었다. 설령 그 유언장이 진짜라 하더라도 그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박영철 씨가 처분할 권리가 있는 개인 재산 부분에 국한됩니다. 그런데 방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그와 그 내연녀가 밖에서 30여 년간 생활하며 축적한 재산은 상당 부분 시어머님과의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일방적으로 유언을 작성하여 본래 시어머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눈앞에 문이 열리고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물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현재 상대방은 구두 협박만 했을 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선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시어머님과 함께 이 기록 내역을 연도별로 분류하는 등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십시오. 만약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나 돈을 빌려준 이웃의 희미한 증언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모두 기록해 두십시오. 둘째, 그는 나를 보며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박영철 씨와 그 박현수라는 사람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명의로 된 재산은 무엇이 있는지, 이 정보들은 우리가 향후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시어머니의 기록은 과거의 빚이자 우리의 미천이지만 제대로 반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현재 패를 알아야 했다. 집에 돌아와 나는 김 변호사의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시어머니께 전했다. 시어머니께서는 조용히 들으셨고 얼굴에는 어떤 놀라움의 표정도 없었다. 그는 내 말이 끝나자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라고만 하셨다. 그는 일어나 다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는 얇고 더 낡아 보이는 작은 수첩 하나를 들고 나와 내게 건넸다. 펼쳐보니 안에는 단 몇 페이지만이 채워져 있었다. 몇몇 이름과 그들이 머물렀던 지명, 그리고 희미한 공장 이름 2개가 적혀 있었다. 모두 오래전의 기록이었다. 필체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것이었지만 좀 더 앳되어 보였다. 박영철 씨가 막 집을 나갔을 무렵에 기록한 듯했다. 이게 전부 다 시어머니께서 말했다. 그 후로는 집에 편지 한 통 보내오지 않아서 나도 더는 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 몇 줄 안 되는 정보를 보며 마치 망망대해에서 바늘을 찾는 기분이었다.
시어머니께서는 내 난처한 표정을 보시더니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무언가 결심한 듯 그가 잠자는 평상으로 걸어가 구석을 더듬더니 헐거워진 벽돌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는 그 안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다. 안에는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쪽지를 내게 건네며 말했다. 앞집 철물점 하는 이씨네 넷째 아들이다. 지금은 흥신소 일을 한다고 들었다. 네가 찾아가서 내가 보냈다고 하고 이걸 주면서 이 낡은 실마리들을 따라가서 새로운 걸 좀 알아봐 달라고 해라. 나는 시어머니를 보며 놀랐다. 그가 이런 것까지 미리 준비해 두셨을 줄은 몰랐다. 그는 모든 힘과 마음을 이 집을 지키는 것과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를 심판의 순간을 기다리는데 쏟아부은 듯했다. 나는 전화번호가 적힌 그 쪽지를 받아들었다. 묵직하게 느껴졌다. 시어머니께서는 돈이 든 천주머니도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써야 할 돈은 써야지. 나는 거절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에 나는 물건을 사러 나간다는 핑계로 그 전화번호의 주인을 찾아갔다. 이강호라는 이름의 중년 남자였다. 평범해 보였고 영화에 나오는 탐정 같지는 않았다. 나는 시어머니께서 시키신 대로 말하고 그 낡은 수첩의 정보와 시어머니께서 주신 돈을 모두 그에게 건넸다. 그는 그것들을 보고는 별다른 질문 없이 소식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만 말했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나는 마치 보이지 않는 전선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다. 그리고 나의 시어머니, 그 연약해 보이는 노인은 이미 참호 속에서 33년간 홀로 버티고 계셨던 것이다. 흥신소에 일을 맡긴 후 날들은 다시 이전의 평온을 되찾은 듯했다. 다만 그 평온 밑에는 보이지 않는 도화선이 묻혀 있어 언제 끝까지 타들어갈지 알 수 없었다.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말씀이 적으셨지만 그에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전에는 침묵의 인내였다면 지금은 침묵의 기다림이었다. 이강호 씨에게서는 거의 일주일이 지나서야 연락이 왔다. 그는 전화를 하지 않고 어느 날 저녁 우리 집 대문 앞으로 직접 찾아왔다. 여전히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를 대청마루로 안내했다. 시어머니께서도 옆에 앉아 민준이의 옷에 단추를 달고 계셨다. 눈꺼풀 한번 들지 않으셨다. 이강호 씨도 군소리 없이 가지고 온 낡은 캔버스 가방에서 얇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그는 나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말했다. 이 여사님, 지수 씨, 대략적인 상황은 파악했습니다. 박영철 씨는 그는 이 이름을 언급할 때 잠시 멈췄다. 그동안 주로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에서 최경자라는 여자와 함께 작은 금속 부품 소공장을 운영해왔습니다. 규모는 크지도 작지도 않고 몇 년 전 경기가 좋았을 때는 돈을 좀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펼쳤다. 안에는 공장과 박영철 씨와 파마머리에 몸이 부른 한 여자가 아파트 단지를 드나드는 흐릿한 사진 몇 장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들 명의로 집이 한 채 있는데 최경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쯤 산 차도 한 대 있고요. 아들 박현수는 제대로 된 직업 없이 부모님 공장에서 일손을 돕는 척하며 돈을 펑펑 쓰고 다녔습니다.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고요. 이강호 씨는 박현수가 유흥가 앞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 한 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들 공장은 최근 1, 2년 사이에 사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일부 체납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영철 씨가 이번에 돌아온 것은 그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최경자와 크게 다퉜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건 확실치 않습니다. 아무튼 그는 홧김에 집을 나온 겁니다. 나는 마음이 움직였다. 그렇다면 박영철 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 아니라 내연녀와 사이가 틀어지고 갈 곳이 없어지자 33년간 버렸던 이 집을 떠올린 것이었다. 시어머니의 단추다는 손이 멈췄다. 그는 바늘과 실을 내려놓고 박영철 씨와 최경자가
아파트 단지를 드나드는 사진을 들어 자세히 보았다.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다. 다만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아래로 처지는 듯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이강호 씨는 서류철 밑에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다. 흐릿한 복사본이었다.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 구한 그들 소공장의 최근 산업재해 등록 정보입니다. 법인 대표는 최경자지만 초기의 투자금이나 거래 내역을 추적하면 분명 박영철 씨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박현수가 최근에 집을 팔려고 알아보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아마 시내에 있는 그 집일 겁니다. 돈이 급한 모양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복사본도 받아들어 이강호 씨가 가져온 다른 사진, 자료들과 함께 놓으셨다. 그는 침묵 속에서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마치 부서진 그림 조각을 맞추는 것 같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고개를 들어 이강호 씨에게 말했다. 수고하셨소. 그리고는 내게 눈짓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잔금이 든 봉투를 그에게 건넸다. 이강호 씨는 거절하지 않고 봉투를 받아 품에 넣고 일어서며 말했다. 이 여사님, 나중에 또 필요한 일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깔끔하게 떠났다. 대청마루에는 다시 나와 시어머니만 남았다. 그 사진들과 자료들이 탁자 위에 펼쳐져 마치 소리 없는 증거처럼 또 다른 한 가정의 33년간의 존재와 그들이 현재 처한 공경을 고발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께서는 손을 뻗어 손가락 끝으로 사진 속 박영철 씨의 훨씬 늙어버린 얼굴과 최경자라는 여자의 살찐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의 동작은 아주 가벼웠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는 듯했다. 어머니, 나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이제 그들의 상황을 알았으니 다음 단계는 시어머니께서는 손을 거두고 사진에서 시선을 떼어 창밖에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얼음장 같은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그가 3억을 남기고 갔지 않나. 그 돈 손에 쥐고 있기 뜨겁구나.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향해 돌아섰다. 내일 나와 함께 김 변호사를 만나러 가자. 이것들을 전부 가져가서 보여주자. 그는 탁자 위 이강호 씨가 가져온 결과물들을 가리켰다. 우리가 먼저 고소할까요? 내가 물었다.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저으셨다. 입가에 희미하고 거의 냉혹에 가까운 미소가 떠올랐다. 고소라니. 그건 너무 그를 편하게 해주는 거야. 우리가 조급해 보이기도 하고. 그는 천천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우리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러 가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33년간 집을 나가 가정에 무책임했으며 부부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한 남편이 만약 돌아오고 싶어 한다면 법적으로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혹은 그의 그 아들이 다시 와서 소란을 피운다면 이 증거들로 그를 어떻게 조용히 시킬 수 있는지 그걸 명확히 물어보러 가는 거지. 나는 순간 시어머니의 뜻을 이해했다. 그는 이 집을 지킬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려 하셨다. 그는 박영철 씨와 그 박현수가 손을 뻗고 소리칠 때마다 그것이 그들 자신을 향한 주먹이 되도록 만들려 하셨다. 다음 날 나와 시어머니는 함께 김 변호사의 사무실로 갔다. 우리는 이강호 씨가 조사해온 상황과 이전에 시어머니께서 기록한 두꺼운 낡은 장부를 함께 김 변호사 앞에 내놓았다. 김 변호사는 모든 자료, 특히 그 산업재해 등록 정보와 박현수가 집을 팔려 한다는 단서를 자세히 본 후 안경을 고쳤었다. 얼굴에는 직업적인 확신에 찬 미소가 떠올랐다. 이 여사님, 김지수 씨, 상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는 그 자료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상대방의 경제 상황에 분명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현수가 급하게 현금을 마련하려는 것은 그들 내부에 불안정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박영철 씨가 장기간 타인과 부부 명의로 동거하며 사업을 경영하고 대량의 부부 공동재산을 상대방 명의로 등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미 중혼 및 악의적 재산 이전 혐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백하고 증거사실도 비교적 완전합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보며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만약 상대방이 다시 소란을 피우거나 박영철 씨가 비합리적인 요구를 해온다면 우리는 완전히 주도적으로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 귀속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최경자 명의로 등기된 그 집이 쉽게 팔리는 것을 막는 등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어떠한 재산 처리 행위도 크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조용히 다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물으셨다. 김 변호사님,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가장 빠르면 얼마나 걸립니까?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면 가장 빠르면 보름 정도 걸립니다. 좋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일어서셨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혹은 그의 그 아들이 다음 수를 둘 때까지.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후 시어머니께서는 그 조사해온 사진과 자료들을 그의 두꺼운 낡은 장부와 함께 방 안 낡은 자개장 가장 깊은 곳에 넣고 잠그셨다. 열쇠는 여전히 창가 세 번째 화분 밑에 있었다. 하지만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 집안의 일상은 그대로 흘러갔다. 다만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더 팽팽해졌다.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방에만 계시지 않았다. 때로는 작은 의자를 가지고 나와 마당에 앉아 늙은 회화나무를 보거나 그다지 비싸지 않은 화초들을 천천히 돌보셨다. 반나절씩 그렇게 계셨다.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비축하는 것 같기도 했다. 이 표면적인 평온은 어느 금요일 저녁에 깨졌다. 대문 밖에서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번 소리는 박현수 때보다 가볍고 망설임과 주저함이 섞여 있었다. 또. 나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소리를 듣고 마음이 철렁했다. 시어머니께서는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계셨다. 그는 작은 물 뿌리개를 내려놓고 천천히 허리를 펴고 대문 쪽을 한번 보셨다. 얼굴에는 어떤 놀라움의 표정도 없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다만 부엌 쪽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지수야, 문 좀 열어주렴. 나는 프라이팬을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았다.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었다. 대문 앞으로 걸어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빗장을 열었다. 문 밖에는 예상대로 박영철 씨가 서 있었다. 불과 10여일 만에 그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초췌하고 낙담한 모습이었다. 그 어울리지 않던 양복은 사라지고 낡은 재킷을 입고 있었다. 구깃구깃한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의 혼탁함과 피로는 더욱 깊어 보였다. 손에는 여행 가방도 없이 빈손으로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인 채 서 있었다. 내가 문을 연 것을 보고 그는 입술을 움직여 웃으려 했지만 우는 것보다 더 어색했다. 지수야.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쉬어 있었다. 나는 말없이 몸을 비켜 그가 들어오게 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문턱을 넘었고 시선은 가장 먼저 마당에 서 있는 시어머니에게로 향했다. 시어머니께서도 그를 보고 계셨다. 손에는 방금 꺾은 시든 잎사귀를 쥐고 있었고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평온했다. 박영철 씨는 그의 시선에 불편함을 느끼고 눈을 돌리며 손을 비볐다. 목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몇 번 나더니 힘들게 입을 열었다. 서연이, 나 돌아왔네. 이번에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거나 받기 힘들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께서는 대답 없이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다. 박영철 씨는 더욱 어색해졌다. 그는 마른 입술을 할고 결심한 듯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이, 내가 당신에게 이 집에 죄를 지었어. 예전 일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말을 고르는 듯했다. 그 여자, 최경자랑은 더는 못 살겠어. 그 여자는 돈밖에 몰라. 이제 공장이 어려워지니 빚만 잔뜩 지고 매일 싸우고 나더러 방법을 찾아오라고 닥달해.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그는 마침내 실토했다. 갈 곳이 없어지자
33년간 버렸던 이 집을 떠올린 것이었다.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침묵하셨다. 그 침묵은 거대한 돌덩이처럼 박영철 씨의 마음을 그리고 내 마음을 짓눌렀다. 박영철 씨는 시어머니가 말이 없자 조급해졌다. 그는 다시 앞으로 다가서며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이,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봐서라도, 내가 민준이 할아버지인 걸 봐서라도 제발 나를 돌아오게 해주게. 내가 약속하겠네. 앞으로는 뭐든지 당신 말만 듣겠네. 집에서 당신 곁에만 있겠네. 우리 잘 살아보자. 응? 그 3억 내가 다 줬잖아.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줬잖아. 그는 마침내 그 3억을 언급했다. 마치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성의이자 담보인 것처럼. 바로 그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움직이셨다. 그는 박영철 씨에게 다가가는 대신 몸을 돌려 대청마루 쪽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김 변호사님, 이제 나오시죠. 나는 멍해졌다. 박영철 씨도 멍해졌다. 얼굴에 떠올랐던 애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며 경악과 망연함으로 변했다. 대청마루에 발이 거치고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든 채 엄숙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뒤에는 필기구와 카메라를 든 젊은 보조원도 따라 나왔다. 박영철 씨는 눈을 크게 뜨고 김 변호사를 보고 다시 시어머니를 보며 더듬거렸다. 서연이, 이분들은 누구야? 뭐 하는 사람들이야? 시어머니께서는 그에게 대답하는 대신 김 변호사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서류 가방에서 문건 하나를 꺼내며 장중한 표정으로 박영철 씨에게 말했다. 박영철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서연 여사님의 대리인인 김 변호사입니다. 방금 인정하신 내용, 그리고 최경자 씨와 장기간 부부 명의로 동거하며 사업을 경영하고 부부 공동재산을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는 행위 등에 근거하여 저의 의뢰인 이서연 여사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관련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박영철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보며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다. 서연이, 당신 변호사를 불렀어? 나를 고소하려고? 시어머니께서 마침내 입을 여셨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당신을 고소하려는 게 아니야. 단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포함해서 당신의 그 아들과 최경자라는 그 여자에게 이 33년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려주려는 것뿐이야. 당신이 남긴 그 3억은 보상이 아니야. 그건 원래 내 것이었어. 당신 박영철은 그깟 돈으로 마음의 평안을 살 자격도 없고 돌아오고 싶다고 해서 돌아올 자격도 없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얼음장 같은 송곳처럼 박영철 씨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이 집 문턱은 넘을 수 있어. 하지만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33년간 진 빚부터 하나하나 똑똑히 계산하고 나서 얘기하자고. 박영철 씨의 창백한 얼굴은 시어머니의 빚을 계산하자는 말을 듣고 완전히 핏기를 잃었다. 그는 마치 처음으로 자신과 혼례를 올리고 자식을 낳아주고 33년간 홀로 버텨온 이 여인을 제대로 마주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입술을 떨며 표정 없는 시어머니와 공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김 변호사, 그리고 사진을 찍고 있는 보조원을 번갈아 보았다. 마지막으로 시선이 내게 닿았지만 나는 그저 침묵 속에서 시어머니 곁에 서서 그의 시선을 피했다. 빚이라니, 무슨 빚? 박영철 씨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죽기 전 마지막 발버둥 같았다. 서연이, 그 3억으로도 부족한가? 나 정말 그것밖에 안 남았어. 김 변호사가 앞으로 한 걸음 나와 시어머니와 박영철 씨 사이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전문성이 묻어났다. 박 선생님, 재산 분할, 그리고 부부 부양 의무 불이행, 중혼 및 악의적 재산 이전 가능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충분한 증거에 기반하여 논의해야 합니다. 오늘 저의 의뢰인께서 당신을 들어오게 하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주로 당신에게 자신의 입장을 정식으로 표명하고
향후 가능한 법적 절차에 대해 명확히 인지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는 보조원에게 눈짓했고 보조원은 즉시 인쇄된 서류 한 장을 박영철 씨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내용 증명이었다. 위에는 초기 주장과 요구사항이 나열되어 있었다. 박영철 씨는 받지 않았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그는 시어머니를 노려보았다. 눈빛에는 공포,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서연, 당신 정말 독하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돌아와서 애원하는데 변호사까지 불러서 나를 상대해. 우린 부부잖아. 부부. 시어머니께서 마침내 다시 입을 여셨다. 그는 이 두 글자를 반복했다. 어조에는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얼음장 같은 진술뿐이었다. 33년, 당신이 내가 당신 아내라는 걸 기억했을 때가 어제 그 통장을 남겼을 때였나? 아니면 당신의 그 아들 박현수가 유언장을 들고 와서 우리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 했을 때였나? 박영철 씨는 마치 목이 졸린 듯 순간 말을 잃었다. 얼굴의 분노는 당황으로 변했다. 그는 다급하게 변명했다. 현수 그 녀석은 철이 없어서 그런 거야. 장난친 거지. 그 유언장, 그거 무효야. 나는 당신들을 쫓아낼 생각은 전혀 없었어. 무효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정하는 게 아니야. 법이 정하는 거지. 김 변호사가 적시의 말을 받았다. 어조는 단호했다. 박현수 씨의 행위는 이미 저의 의뢰인에 대한 괴롭힘과 위협을 구성했습니다. 이에 근거하고 또한 방금 당신이 직접 인정한 최경자 씨와의 장기 동거 사실에 따라 우리는 재산보전 신청을 할 이유가 있으며 관련 당사자들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신과 최경자 씨 명의의 일부 자산이 저의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동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결? 박영철 씨가 실성한 듯 소리쳤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렸다. 안 돼. 동결은 안 돼. 공장은 돈이 돌아야 한단 말이야. 그 집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완전히 평정을 잃었다. 그는 피난처를 찾아 돌아왔지만 한 발짝 내디딘 곳이 더 험악한 소용돌이 속일 줄은 몰랐던 것이다.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그의 넋 나간 모습을 보지 않으셨다. 그는 몸을 돌려 김 변호사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김 변호사님, 이후의 일은 절차에 따라 처리해 주십시오. 말을 마친 그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박영철 씨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곧장 부엌으로 향했다. 마치 평범한 방문객을 배웅한 것처럼 부엌 가스레인지 위에는 민준이에게 줄 공국이 끓고 있었다. 그는 불을 보러 가야 했다. 김 변호사가 보조원에게 눈짓하자 보조원은 그 내용 증명을 박영철 씨의 굳은 손에 쥐어주었다. 김 변호사는 그를 보며 어조를 약간 부드럽게 했지만 내용은 여전히 강경했다. 박 선생님, 이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조속히 당신의 법률 자문가를 찾으시길 권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더 이상 어떤 형태로든 저의 의뢰인을 괴롭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득이하게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철 씨는 그 얇은 종이 한 장을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쥔 것처럼 쥐고 있었다. 그는 부엌문으로 사라지는 시어머니의 담담한 뒷모습과 나와 엄중히 대기하고 있는 김 변호사를 번갈아 보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맹렬히 몸을 돌려 거의 비틀거리며 황급히 대문을 뛰쳐나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대문이 그의 뒤에서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김 변호사와 보조원은 잠시 더 머물며 몇 가지 세부 사항을 확인한 후 떠났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오직 부엌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가 국자로 소단에 국을 가볍게 젓는 미세한 소리와 점점 퍼져나가는 따뜻한 음식 냄새만이 남았다. 나는 마당으로 나가 대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석양의 마지막 빛이 마당을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였다. 늙은 회화나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께서 방금 뜬 국 한 그릇을 들고 부엌에서 나오고 계셨다. 얼굴은 평온했다.
마치 방금 전 평범한 사람이라면 무너져 내렸을 대치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는 국그릇을 대청마루 식탁에 놓고 내게 말했다. 지수야, 민준이 불러서 밥 먹자. 나는 그를 보며 문득 명확하게 깨달았다. 나의 시어머니 이서연, 그의 전쟁터는 결코 이 작은 마당만이 아니었다. 그의 무기는 33년의 인내, 이미 준비된 장부,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냉정함,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국 한 그릇이었다. 박영철 씨의 귀환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다. 심지어 절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정한 반격의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그리고 박현수라는 자와 그 배우의 어머니 최경자는 결코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더 큰 풍랑이 아마도 뒤따를 것이다. 박영철 씨가 그날 황급히 떠나고 나서 꼬박 일주일 넘게 아무 소식이 없었다. 집은 조용했지만 내 마음속 긴장의 끈은 오히려 더 팽팽해졌다.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정해진 일과대로 하루를 보내셨다. 다만 가끔 나는 그가 대문 앞에 서서 골목 어귀를 한참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 눈빛은 기대가 아니라 심사에 가까웠다. 마치 사냥감이 다시 덫에 걸려들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조용한 날들은 어느 화요일 오전에 깨졌다. 그날은 날이 흐리고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내가 막 마루를 닦았을 때 대문 밖에서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는 여자의 욕설이 들려왔다. 그 사이에는 박현수의 익숙하고 짜증 섞인 맞장구 소리도 섞여 있었다. 이서연, 이 늙어빠진 여편네야, 썩 나오지 못해. 안에 숨어서 거북이처럼 움츠리고 있는 게 무슨 배짱이야. 그 여자의 목소리는 높고 거칠었으며 시장 바닥에 무례함이 묻어 있었다. 문 열어, 또 안 열면 부숴버릴 테다. 박현수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고 이번에는 최경자가 직접 나섰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무심코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는 대청마루 안락의자에 앉아 신발 밑창을 손에 들고 계셨다. 욕설을 듣고도 그는 그저 눈꺼풀을 들어 대문 쪽을 한번 쳐다볼 뿐 손놀림은 전혀 멈추지 않았다. 바늘과 실이 두꺼운 천을 꿰뚫으며 묵직한 슥슥 소리를 냈다. 어머니, 나는 긴장했다. 문 열어라.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도 들지 않고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빗장만 열어. 다 열지는 말고. 나는 쌀쌀맞게 대문으로 걸어가 심호흡을 하고 빗장을 열었다. 그리고 문을 살짝 열었다. 문틈으로 밖에는 살기등등한 박현수와 그의 곁에 선 50대 중반의 폭탄머리에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뚱뚱한 여자가 보였다. 최경자일 것이다. 그는 허리에 손을 얹고 새빨갛게 칠한 입술을 열고 닫으며 침을 튀겼다. 문이 살짝 열린 것을 보고 최경자는 즉시 얼굴을 들이밀며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입으로는 더러운 욕을 퍼부었다. 어쭈, 드디어 고개를 내미는구나. 이서연 나오라고 해. 감히 우리를 고소해? 감히 우리 집이랑 공장을 동결시켜. 그게 무슨 짓이야. 버림받은 늙은 할망구가. 박현수는 옆에서 거들었다. 빨리 그 재산 보전인가 뭔가 취소해. 안 그러면 오늘 끝장을 볼 줄 알아. 나는 문을 힘껏 밀어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시어머니께서 미리 일러주신 대로 이웃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일이 있으시면 저희 변호사와 이야기하십시오. 여기서 소란을 피워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웃기지 마. 최경자가 땅에 침을 뱉었다. 변호사로 겁주지 말라고. 똑똑히 들어.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공장도 내 거야. 박영철이랑 상관없고 그 늙어빠진 할망구랑은 더더욱 상관없어. 이건 사기야. 강도질이라고. 그는 갈수록 흥분해서 손을 뻗어 문을 밀치려 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마당 안에서 들려왔다. 높지는 않았지만 기이하게도 밖의 소란을 압도했다. 지수야, 경찰에 신고해라.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안락의자에 앉아 손에 신발 밑창을 들고 계셨다. 그는 문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평온하게 지시했다.
누가 사유지에 무단 침입해서 소란을 피우고 저희의 정상적인 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말해.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명확하게 말했다. 저에 대한 인격 모독과 협박을 하고 있다고. 최경자와 박현수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듯 둘 다 잠시 멍해졌다. 나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부러 큰 소리로 반복했다. 네, 110이죠? 여기는 소담길 37호입니다. 두 사람이 강제로 저희 집에 들어오려 하고 문 밖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며 저희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아주 급합니다. 최경자의 얼굴이 몇 번이나 변했다. 그는 아마 우리가 창피해서 참고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보다 더 일을 크게 벌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문틈에 나를 가리키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해보라고. 경찰이 와서 나를 어떻게 할 건데. 내가 피해자야. 박현수는 그래도 젊어서인지 얼굴이 덜 두꺼웠다. 내가 정말로 전화를 거는 것을 보고 약간 당황해서 최경자의 팔을 잡아 끌었다. 엄마, 그만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경찰 오면 골치 아파져요. 뭐가 무서워. 최경자가 그의 손을 뿌리쳤지만 기세는 확연히 꺾여 있었다. 입으로는 여전히 지지 않으려 했다. 이서연, 두고 봐.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쉽지는 않을걸. 그때쯤 좌우 이웃들이 소란에 놀라 여러 집에서 문이나 창문을 열고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수군거리며 의논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최경자와 박현수는 여러 사람의 시선 아래 더욱 당황하고 초라해 보였다. 나는 전화기에 다시 한번 주소를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문 밖에 두 사람을 향해 말했다. 경찰이 곧 올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시겠어요? 아니면. 최경자는 나를 사납게 쏘아보고 다시 마당 안에 태산처럼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힐끗 보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이 사이로 한마디를 뱉어냈다. 좋아. 당신들 독하구나. 두고 보자고. 그는 말을 마치고 힘껏 발을 구르며 아직 망설이고 있는 박현수를 잡아 끌어 구경하는 이웃들을 해치고 빠르게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골목어기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천천히 문을 닫고 다시 빗장을 걸었다.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때서야 손에 든 신발 밑창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나 마당 중앙으로 걸어 나오셨다. 그는 굳게 닫힌 대문과 이웃들의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은 문과 창문을 훑어보셨다. 얼굴에는 어떤 승리감도 없었다. 오직 깊은 피로와 얼음장 같은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마치 내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 체면 저들이 스스로 원하지 않으니 차라리 다 찢어발겨버리자. 최경자와 박현수가 그날 초라하게 도망친 후 골목의 수군거림은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졌다. 하지만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언급할 때 혼자 고생한다며 동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말끝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경외심과 앞으로의 전개를 기다리는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몰랐네. 이 여사님이 평소엔 조용하시더니 결정적일 때 저렇게 강단이 있으실 줄이야. 사람을 머리 꼭대기까지 짓밟았는데 반격 안 하는 게 이상하지. 내 생각엔 당연한 결과야. 그 박영철 씨도 참 못 쓸 사람이지. 무슨 낯으로 돌아와? 두고 봐. 이게 끝이 아닐 거야. 그 모자 딱 보니 당하고만 있을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말들이 이따금 우리 귀에 들려왔다. 시어머니께서는 듣고도 여전히 별 표정 없는 얼굴로 할 일 하시고 민준이 데려다 주시고 밥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분의 허리가 이전보다 더 꼿꼿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김 변호사에게서 소식이 왔다.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제출한 증거, 특히 박영철 씨가 직접 인정한 최경자와의 장기 동거 사실, 그리고 박현수와 최경자의 상습적인 괴롭힘과 위협 상황에 근거하여 법원이 우리의 신청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여 최경자 명의로 등기된 경기도의 그 집과
그들 금속 부품 공장의 일부 은행 계좌에 대해 재산 보전 처분, 즉 임시 동결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주었다. 동결은 첫 단계일 뿐입니다. 김 변호사는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그들의 자산 이전을 제한함으로써 우리가 향후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위한 시간을 벌고 협상의 여지를 늘린 것입니다.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봅시다. 나는 이 소식을 시어머니께 전했다. 그는 콩나물을 다듬고 계셨다. 소식을 듣고도 그저 하고 대답하실 뿐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알겠다라고만 하셨다. 그 담담함은 어느 저녁에 깨졌다. 이번에 온 사람은 최경자도 박영철 씨도 아니었다. 박현수 혼자였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어두운 얼굴로 우리 집에 살짝 열려있던 대문을 힘껏 밀어젖혔다. 쾅 하는 소리가 났다. 나와 시어머니는 마당에서 낮에 널었던 빨래를 걷고 있었다. 소리를 듣고 둘 다 고개를 돌렸다. 박현수는 문간에 서 있었다. 가슴이 들썩이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시어머니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지만 억누를 수 없는 살기는 지난번 유언장을 들고 왔을 때보다 더 위협적이었다. 이서연, 그는 거의를 갈며 시어머니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분노로 뒤틀려 있었다. 독하군. 정말 대단해. 우리 집이랑 계좌를 동결시켜? 우리를 말려 죽일 셈이야? 시어머니께서는 손에 든 빨래를 옆에 대나무 바구니에 천천히 내려놓고 손에 묻지도 않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다. 그리고 나서야 눈을 들어 그를 보았다. 어조는 여전히 평온했다. 법원이 법에 따라 처리한 일이다. 동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가서 따지거나 너희 변호사를 찾아가거라. 그딴 소리 집어치워. 박현수가 맹렬히 앞으로 두 걸음 다가왔다. 나는 깜짝 놀라 무심코 시어머니 앞에 나섰다. 그는 우리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시어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사납게 말했다. 잘 들어, 이 늙은이야. 변호사 선임했다고 우리가 무서워할 줄 알아?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이딴 낡은 집에 숨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까? 어떻게 할 건데? 시어머니께서 그의 말을 끊었다. 그는 나를 부드럽게 밀어내고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그는 박현수의 흉흉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눈빛에는 한 점의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냉혹에 가까운 심사만이 담겨 있었다. 내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내가 장담하건대 너와 내 어미는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다. 한번 해보시지.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고 기복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 송곳처럼 뼈에 사무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박현수는 시어머니의 이 갑작스러운 강경함과 노골적인 위협의 말을 잃었다. 그는 아마도 이 말 없는 노부인을 결코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격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흉포함이 굳어지고 의심과 불안이 섞인 당황으로 변했다. 누구를 겁주는 거야. 그는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기세는 확연히 꺾여 있었다. 겁주는 건지 아닌지는 네가 직접 시험해보면 알겠지. 시어머니께서는 턱을 살짝 치켜들고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이 젊은 남자를 보았다. 하지만 이를 저지르기 전에 네가 팔려고 했던 그 집이랑 네 부모님의 망해가는 공장이 네가 더 저지르는 짓을 감당할 수 있을지부터 먼저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다. 그는 정확하게 박현수의 아픈 곳을 찔렀다. 그는 입을 열어 거친 말을 뱉으려 했지만 자신의 손에 더 이상 아무런 패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은 동결되었고 그의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처럼 소란을 피우는 것도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폭력적인 위협은 시어머니에게 정면으로 막혔다. 그는 마치 이빨이 다 빠진 호랑이처럼 허세만 남은 껍데기뿐이었다. 그는 시어머니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한참이 지나서야 이 사이로 한마디를 뱉어냈다. 좋아, 기다려.
나를 기다리라고. 그는 말을 마치고 맹렬히 몸을 돌려 거의 도망치듯 마당을 뛰쳐나갔다. 대문도 닫지 않고. 나는 그의 초라하게 도망치는 뒷모습을 보고 다시 허리를 굽혀 빨래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속이 후련한 통쾌함이 더 컸다. 나는 알았다. 시어머니께서는 이번에 상대를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으셨다. 다음은 물고기가 죽고 그물이 찢어지는 광적인 반격이거나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항복하는 것뿐이었다. 열린 대문으로 밤바람이 불어와 서늘함을 실어왔다. 시어머니께서 허리를 펴고 걸어가 천천히 대문을 닫고 빗장을 걸으셨다. 철컥하는 가벼운 잠금쇠 소리가 고요한 밤에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박현수가 그날 초라하게 떠난 후 며칠 동안 밖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이 과도한 고요함이 오히려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마치 폭풍 후 전에 숨막히는 정적 같았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러나 전혀 아무렇지 않은 듯 하던 일을 계속하셨다. 다만 나는 그가 밤에 방위불을 이전보다 더 늦게 끄는 것을 발견했다. 그날 오후 하늘이 잔뜩 흐려 비가 올 것 같았다. 나는 막 민준이를 학교에서 데려와 방에서 숙제를 하라고 들여보낸 참이었다. 대문 밖에서 희미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서성이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대청마루 문으로 다가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멍해졌다. 대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박영철 씨였다. 그는 빈손도 아니었고 그 어울리지 않는 양복도 입지 않았다.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색이 바랜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으며 눈은 퀭했다. 온몸이 한 뼘은 줄어든 듯했고 허리는 심하게 구부정했다. 그는 그렇게 서서 고개를 숙이고 불룩한 낡은 캔버스 가방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다. 너무 힘을 주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보일 정도였다. 그는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치려 하지 않았다. 그저 그렇게 서 있었다. 마치 굳어버린 절망의 조각상처럼. 시어머니께서도 소리를 들으셨는지 방에서 나와 내 곁에 서셨다. 그는 조용히 문 밖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승리자의 더위도 한 점의 연민도 없었다. 좋기 10분은 지났을까 박영철 씨가 마침내 용기를 낸 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대문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우리 집 대문 밖 청석 바닥에 꼿꼿이 무릎을 꿇었다. 캔버스 가방이 옆으로 떨어지며 묵직한 소리를 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혼탁한 눈물이 얼굴에 먼지와 섞여 두 줄기 선명한 흔적을 남기며 흘러내렸다. 그는 대청마루 쪽을 바라보며 갈라지고 부서진 목소리로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다. 서연이,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당신에게, 아이에게 죄를 지었어. 그는 울부짖으며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쿵, 쿵 소리가 나도록 내리쳤다. 나를 용서해주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게. 제발 부탁이야. 공장은 망했고 계좌는 동결됐어. 최경자는 그 잘난 아들이랑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서 도망쳤어. 그들은 나를 버렸어. 나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발붙일 곳조차 없단 말이야. 그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울었다. 지난번 돌아왔을 때의 그 억지 체면도 변호사 앞에서 보였던 당혹감도 완전히 사라지고 철저히 버림받은 후 갈 곳 없는 절망과 초라함만이 남아있었다. 서연이 우리가 수십 년 부부였던 정을 봐서라도 내가 당신에게 그 3억을 남겨준 걸 봐서라도 나에게 살기를 좀 열어주게. 나를 돌아오게 해주게. 앞으로는 소나 말처럼 일해서 갚겠네. 제발 부탁이야. 그의 울부짖음은 조용한 골목에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이웃들이 분명 다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느 집도 문이나 창문을 열지 않았다. 골목은 죽은 듯이 고요했고 오직 그 혼자서 목이 터져라 연기
혹은 참회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시어머니께서는 시종일관 침묵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얼굴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가면을 쓴 듯 밖의 모든 소리와 감정을 차단하고 있었다. 박영철 씨의 울부짖음이 점점 잦아들어 간헐적인 흐느낌으로 변했을 때 그는 마침내 천천히 아주 희미하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는 평온하고 거의 잔인하기까지 한 어조로 대문 너머로 명확하게 한마디를 던졌다. 박영철 씨, 일어나시오. 사내대장부 무릎은 귀한 것이니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 버리지 마시오. 문 밖에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박영철 씨는 고개를 들어 눈물 어린 눈으로 문틈에 우리를 보았다. 얼굴에는 망연하고 비굴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시어머니께서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선명하게 마치 선고처럼 울렸다. 돌아오고 싶으면 그래도 좋소. 박영철 씨의 눈이 번쩍 빛났다. 마치 구명다쳐라도 잡은 듯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그 작은 빛을 순식간에 꺼뜨렸다. 하지만 지금처럼 울고불고 무릎 한 번 꿇는다고 해서 지난 33년을 없던 일로 하려는 생각은 마시오.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은 없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마치 말을 고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에게 마지막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 같기도 했다. 집에 돌아오고 싶으면 내가 당신을 용서하길 바란다면 좋아. 첫째, 그 최경자라는 여자와 이혼 수속부터 밟고 오시오. 당당하고 깨끗하게. 둘째, 당신 명의로 된 그리고 그 여자 명의로 이전된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얼마가 됐든 한 푼도 빠짐없이 전부 다 가져오시오.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이 일은 끝나지 않아. 박영철 씨는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마치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이 일들을 모두 처리하고 깨끗하고 말끔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섰을 때 그때 다시 집에 돌아오는 것과 용서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그는 말을 마치고 문 밖에 순식간에 굳어버려 잿빛이 된 그 모습을 더는 보지 않았다. 몸을 돌려 안정적인 걸음으로 대청마루로 돌아갔다. 심지어 손을 뻗어 탁자 위에 놓인 미처 끝내지 못한 바느질감을 집어들었다. 나는 문간에 서서 문 밖에 무릎 꿇고 있는 박영철 씨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기대와 비굴함이 조금씩 부서지고 그 자리를 더 깊은 마치 얼음 구덩이에 빠진 듯한 절망과 망연함이 대신했다. 그는 굳게 닫힌 대문과 옆에 놓인 낡은 캔버스 가방을 번갈아 보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어깨가 완전히 축 처졌다. 온몸이 차가운 청석 바닥에 주저앉으며 억눌린 마치 짐승이 죽기 전내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비가 마침내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머리카락과 옷을 적셨고 그가 방금 무릎 꿇었던 청석 바닥도 적셨다. 그는 그렇게 비 속에 주저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생기 없는 진흙더미가 된 것 같았다. 나는 알았다. 시어머니께서 그에게 길을 하나 주셨다는 것을, 거의 불가능한 길을. 지금은 그를 뼈에 사무치게 미워할 최경자와 이혼하라고 하고 이미 이전되어 어쩌면 탕진되었을지도 모를 재산을 되찾아오라고 했다. 이것은 조건이라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거절이었다. 그의 모든 요행 심리를 죽이는 마지막 수문이었다. 박영철 씨가 비 속에서 얼마나 오래 주저앉아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날 비는 세차지 않았지만 부슬부슬 밤새도록 내려 마당 안팎을 흠뻑 적셔 음산하게 만들었다는 것만 기억한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문을 열었을 때 문 밖은 이미 비어 있었다. 오직 빗물에 씻겨 유난히 깨끗해졌지만 그만큼 차가워진 청석 바닥과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절망의 기운만이 남았다. 시어머니께서는 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마치 어젯밤 문 밖의 그 처절한 울부짖음이 그저 골목어귀를 스쳐 지나간 바람소리였던 것처럼 그는 평소처럼 일어나 불을 지피고 진한 좁쌀죽을 끓였다. 죽이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운데
그의 옆모습은 고대의 불상처럼 평온했다. 그러나 올 것은 결국 오고야 말았다. 다만 이번에 온 방식은 우리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일주일 후의 어느 오후였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검은색의 제법 비싸 보이는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우리 집 골목 어귀에 멈춰 섰다. 차에서 두 사람이 내렸다. 한 명은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놀랍게도 박영철 씨였다. 이번에 박영철 씨는 지난번 빗속에 무릎 꿇었던 초라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깨끗한 짙은색 재킷으로 갈아입었고 수염도 깎았으며 머리도 빗었다. 여전히 수척하고 초췌하며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지만 온몸에서는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기이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그는 그 양복 입은 남자 뒤에서 허리를 약간 구부정하게 숙인 채 다소 힘없는 걸음으로 따라왔다. 양복 남자가 앞으로 나와 정중하게 대문을 두드렸다. 나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는 마당에서 햇볕을 쬐며 뜨거운 차 한 잔을 들고 계셨다. 노크 소리를 듣고도 그는 눈꺼풀 한번 들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문 열어주거라. 올 것은 피할 수 없는 법이다. 나는 걸어가서 문을 열었다. 양복 남자는 즉시 명함 한 장을 내밀며 직업적인 미소를 띤 채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이서연 여사님 댁 맞습니까? 저는 박영철 선생님의 대리인인 장 변호사라고 합니다. 박영철 씨는 장 변호사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감히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마당의 시어머니는 더더욱 쳐다보지 못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때서야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나셨다. 평온한 시선으로 장 변호사를 훑어보고 마지막으로 박영철 씨에게 시선을 옮겼다. 짧은 순간 머물렀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셨다. 마치 그가 아무 상관없는 장식품인 것처럼. 장 변호사님, 들어오시죠. 시어머니의 어조는 정중했지만 거리가 있었다. 장 변호사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박영철 씨를 데리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박영철 씨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르고 선생님께 이끌려 학부모를 만나러 온 초등학생 같았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들을 대청마루로 들이지 않고 마당에 작은 의자 몇 개를 가리켰다. 앉으시죠. 집이 좁아서 장 변호사님께서 불편하시겠네요. 장 변호사는 불편하지 않다며 박영철 씨와 함께 앉았다. 박영철 씨는 의자에 반만 걸터 앉아 몸이 굳어 있었다. 장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어 문건 하나를 꺼내 마당 중앙의 작은 돌탁자 위에 놓았다. 그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 입을 열었다. 이 여사님, 김지수 씨. 저는 박영철 선생님의 위임을 받아 오늘 방문했습니다. 두 분과 박 선생님 사이의 혼인 및 재산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를 하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말씀이 없으셨다. 그저 눈빛으로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낼 뿐이었다. 장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말을 이었다. 우선 박 선생님께서는 지난 33년간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장기간 집을 나가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을 인정하십니다. 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말하며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박영철 씨를 한번 쳐다보았다. 박영철 씨는 이에 맞춰 고개를 들어 고통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을 지으며 입술을 움직여 무언가 말하려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평온하고 흔들림 없는 시선 아래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장 변호사는 할 수 없이 혼자 말을 이었다. 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확인 결과 박 선생님과 최경자 씨 명의의 공동자산은 주로 모시에 위치한 주택 한 채와 금속 부품 공장의 자녀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주택 및 일부 계좌는 법원에 의해 동결된 상태입니다. 박 선생님께서는 이 중 이 여사님과의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법에 따라 분할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폈다. 시어머니께서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자 그는 서류에서 다른 몇 장의 종이를 꺼내 건넸다.
이것은 박 선생님께서 단독으로 정리한 재산 현황 설명서와 그가 제안하는 초기 합의안입니다. 그는 법에 따른 분할을 기초로 추가적인 보상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오직 여사님의 용서를 얻고 가정으로 돌아와 평안한 노후를 보내게 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서류를 받지 않으셨다. 그는 이미 식어버린 차를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나서야 눈을 들어 장 변호사를 보고 다시 박영철 씨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장 변호사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산을 분할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이 그에게 요구하는 의무이지 자선이 아닙니다.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시선이 실체처럼 박영철 씨에게 꽂혔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내가 지난번에 한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단호했다. 첫째, 최경자와 이혼 수속을 깨끗하게 마치시오. 둘째, 내 몫에 해당하는 것은 한 푼도 빠짐없이 가져오시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야기는 끝입니다. 박영철 씨가 맹렬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 핏기가 가셨다. 그는 입술을 떨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이, 그 여자, 지금 나를 뼈에 사무치게 미워해. 어떻게 나랑 이혼을 해주겠어? 그 돈들, 상당수는 그 아들 녀석이 탕진해버렸어. 내가 어디서 그 돈을 가져온단 말이야. 당신 지금 나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께서는 그를 보았다. 눈빛에는 한 점의 동요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움만이 담겨 있었다. 그 길은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33년 동안 돌아올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어. 당신은 그러지 않았지. 이제 길이 막히니 퇴로를 찾으려 하는군. 박영철 씨, 세상에 그렇게 좋은 일은 없어. 그는 일어나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대청마루로 향했다. 작은 마당에는 얼음장 같은 말만이 메아리쳤다. 해내지 못하겠으면 다시는 오지 마시오.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든 나는 그대로 받겠소.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오. 장 변호사의 직업적인 미소가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 역시 시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한 점의 여지도 남기지 않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박영철 씨는 마치 마지막 지푸라기에 짓눌린 낙타처럼 작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억눌린 절망의 흐느낌을 터뜨렸다. 시어머니의 발걸음은 한 점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대청마루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절망적인 울음소리와 변호사의 난처한 모습을 문 밖으로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시어머니께서는 문을 굳게 닫음으로써 박영철 씨와 최경자 쪽에 가능한 타협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다음은 아마도 진정한 돌이킬 수 없는 법정 다툼뿐일 것이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그 마지막이자 가장 철저한 심판을 기다릴 준비를 마치신 듯했다. 박영철 씨와 그가 고용한 장 변호사가 어떻게 초라하게 떠났는지 나는 잘 보지 못했다. 내 모든 신경은 시어머니께서 닫으신 대청마루 문에 쏠려 있었다. 그 문은 마치 경계선처럼 밖의 모든 애원, 계산, 절망을 막아냈고 그 자신을 오직 자신만이 아는 고요함 속에 가두었다. 이후 며칠간 시어머니의 말씀은 더욱 줄었다. 그는 더 이상 마당에 앉아 계시지 않고 오랜 시간 자신의 방에 머무셨다. 내가 가끔 문 앞을 지날 때면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종이를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오랜 시간 죽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더 이상 박영철 씨를 언급하지 않았고 소송에 관한 어떤 것도 묻지 않으셨다. 마치 그 모든 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하지만 이 표면적인 평온은 햇살이 제법 괜찮았던 어느 오후에 깨졌다. 그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방에서 나오셨다. 손에는 제법 오래되어 보이는 짙은 붉은색의 양장본 노트를 들고 계셨다. 그가 장부를 기록하던 그 노트가 아니었다.
이것은 더 공식적으로 보였다. 그는 대청마루로 걸어와 그 노트를 탁자 위에 놓으며 내게 말했다. 지수야, 김 변호사님 좀 모시고 오너라. 내가 쓸만한 물건이 하나 있다고 전해드려. 그의 어조는 평온했지만 나는 그가 노트를 내려놓을 때 손가락이 짙은 붉은색 표지 위에서 아주 잠깐 머무는 것을 보았다. 손끝이 희미하게 하얘졌다. 나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는 시어머니께서 보여줄 새로운 것이 있다는 말을 듣고 금세 달려왔다.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김 변호사를 안방으로 들이지 않고 대청마루에서 맞으셨다. 그는 그 짙은 붉은색 노트를 김 변호사 앞으로 밀었다. 김 변호사는 다소 의아한 표정으로 노트를 들어 펼쳤다. 단 한 페이지만 보고도 그의 안색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더욱 자세히 보았다. 손가락이 빠르고 가볍게 페이지를 넘겼다. 볼수록 눈빛의 놀라움과 진지함이 깊어졌다. 나는 노트 안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적혀 있는지 볼 수 없었고 그저 김 변호사의 표정 변화를 긴장하며 지켜볼 뿐이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김 변호사는 길게 숨을 내쉬며 노트를 덮고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았다.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과 무언가 깨달은 듯한 경외심이 가득했다. 이 여사님, 이것은 언제 준비하신 겁니까? 이 안의 내용은 정말 결정적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찻잔을 들어 잊지도 않은 차시풀 후후 불어내고는 여전히 기복 없는 어조로 말했다. 오래전 일이지. 그때는 그가 가끔 돈을 좀 붙여왔어. 많지는 않았지만 돈을 붙일 때마다 그 송금 영수증을 다 모아뒀지. 나중에는 붙이지 않아서 나도 더는 이 위에 기록하지 않았고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송금 영수증. 김 변호사는 흥분한 듯 손가락 마디로 노트를 톡톡 치며 내게 말했다. 김지수 씨,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극히 상세한 기록입니다. 안에는 박영철 씨가 초기에 보내온 송금액에 거의 모든 송금 영수증 원본이 붙어 있습니다. 위에는 송금인, 수취인 정보, 송금 시간과 금액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노트의 뒷부분 몇 페이지를 펼쳤다. 이 여사님께서는 뒷부분에 이 송금 시간과 금액을 근거로 당시의 생활 수준과 물가를 결합하여 그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가정 기본 생활비, 자녀 교육비의 구체적인 부족액을 추산하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모든 항목의 근거가 명확합니다. 나는 충격을 받아 시어머니를 보았다. 나는 그가 힘든 세월을 기록한 그 고된 장부 외에 이렇게 조용히 논리정연하고 증거가 명확한 경제장부를 준비하고 계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김 변호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이고 증명력이 매우 강한 경제적 증거입니다. 이것은 박영철 씨가 가정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로 계량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특히 상대방 명의로 은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분할 주장할 때 매우 큰 무게를 가집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소위 3억으로 보상했다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조용히 듣고 계셨다. 얼굴에는 어떤 더이한 기색도 없었다. 마치 김 변호사가 칭찬하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는 김 변호사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 변호사님, 이 물건이 쓸모가 있다니 다행이군요. 어떻게 쓸지는 당신이 결정하시오. 쓸모가 있다마다요. 너무나도 유용합니다. 김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그 붉은색 노트를 자신의 서류 가방에 넣었다. 마치 희귀한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 이 여사님, 걱정 마십시오. 이것이 있으면 저희의 증거사슬은 더욱 완전하고 강력해질 겁니다. 앞으로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든 소송을 고집하든 우리는 절대적인 주도권을 쥐게 될 겁니다. 그는 시어머니와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더 확인한 후 서둘러 떠났다. 이 새로운 무기를 연구하러 돌아가는 것이 분명했다. 대청마루에는 다시 나와 시어머니만 남았다. 오후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흰머리에 옅은 금빛을 입혔. 나는 그를 보았다. 목이 메어왔다. 수많은 말이 가슴에 막혔지만 마지막에는 단 한마디만 나올 뿐이었다.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돌려 창밖의 늙은 회화나무를 보았다. 눈빛이 아득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마치 혼잣말 같기도 하고 내게 하는 말 같기도 했다. 사람이란 말이다. 남의 양심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돼. 때로는 스스로 길을 닫고 빚을 똑똑히 계산해둬야 하는 법이야. 당장 쓸모가 없더라도 남겨둬야 해. 언젠가는 쓸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 그는 시선을 거두어 내 얼굴에 떨어뜨렸다. 그 눈빛에는 이전의 차가움과 단호함 대신 온갖 풍파를 겪은 후에 고요한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지수야, 내 말이 맞지 않니? 나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서 무언가에 세게 부딪힌 것 같았다. 나는 눈앞에 이 작고 마른 노인을 보며 처음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의 인내는 결코 나약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강력한 힘이었다. 그는 33년의 시간을 들여 가정을 지탱했을 뿐만 아니라 조용히 자신을 위해, 이 가정을 위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궁극의 공정을 준비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공정은 이제 마침내 실현될 때가 온 것이었다. 김 변호사가 그 붉은색 장부를 가져간 후 집안의 공기는 마치 가벼워진 듯했다.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 속에는 팽팽했던 무언가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결정되기 전에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나는 마지막 결판이 곧 다가올 것을 알았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변호사에게서 법원 출두 통지서가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다. 박영철 씨와 최경자 쪽은 결국 법정에서 맞서기로 선택한 것이다. 이혼 분쟁 및 재산 분할 소송이었다. 개정 당일 날씨는 제법 좋았다. 햇살이 눈부셨다. 시어머니께서는 특별히 반쯤 새 것인 남색 블라우스를 입으셨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으셨다. 그는 내 부축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안정적으로 그 장엄한 법원 건물로 들어섰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박영철 씨와 최경자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그장 변호사가 있었다. 박영철 씨는 고개를 숙이고 감히 우리를 쳐다보지 못했다. 최경자는 굳은 얼굴로 입꼬리를 내리고 눈빛에는 원망과 불만이 가득했다. 때때로 팔꿈치로 옆에 박영철 씨를 툭툭 치며 그의 무능함을 탓하는 듯했다. 판사가 개정을 선포하고 절차는 정해진 대로 진행되었다. 장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다. 여전히 같은 논리였다. 박영철 씨의 뉘우침을 강조하고 그 3억 원 통장의 보상적 성격을 주장하며 재산 분할의 범위를 현재 동결된 자산 내로 한정시키려 했다. 그리고 최경자 명의의 재산과 박영철 씨의 관련성을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김 변호사의 차례가 되자 그는 침착하게 일어섰다. 그는 즉시 반박하지 않고 먼저 시어머니의 두꺼운 33년의 고난이 기록된 낡은 장부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법정의 그 누런 종이 위에 날짜, 금액, 짧은 사건들을 진술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재판장님, 여러분, 이 기록은 법률적으로 재산 분할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의뢰인 이서연 여사님께서 지난 12영여일 동안 남편이 장기간 집을 나가 어떠한 책임도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지탱해온 실제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박영철 씨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부부부양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기본 사실을 증명합니다. 맞은편에서 최경자가 비웃는 소리를 냈다. 박영철 씨의 고개는 더욱 깊이 숙여졌다. 김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강호 씨가 조사한 사진과 자료들을 제출했다. 박영철 씨와 최경자가 부부 명의로 동거하며 공장을 경영한 증거, 그리고 박현수가 집을 팔려 한 기록 등을 포함해서였다. 이 증거들은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박영철 씨가 저의 의뢰인과의 혼인관계 존속기간 중에 타인과 장기 동거하고
본래 부부공동재산에 속해야 할 자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 등기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장 변호사가 즉시 일어나 반대하며 그것들은 박영철 씨와 최경자의 공동노동 소득이라고 주장했다. 바로 그때 김 변호사는 최종 무기, 그 붉은색에 송금 영수증이 붙어 있고 경제적 부족액이 계산된 노트를 꺼내들었다. 재판장님, 이 증거를 봐주십시오. 김 변호사가 노트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박영철 씨가 초기에 극히 드물게 송금한 일부 증빙 자료가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저의 의뢰인께서 놀라운 의지와 해안으로 당시의 사회 경제적 수준에 근거하여 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가정의 경제적 손실을 과학적으로 추산하고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지 감정적인 빚이 아니라 계량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적 채무입니다. 그는 노트를 펼쳐 뒷부분에 명확한 표와 계산 과정을 가리켰다. 이 경제적 채무는 그가 나중에 소위 보상이라고 한 3억 원을 훨씬 초과합니다. 이것은 그 3억 원이 과거의 기본적인 손실을 메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하물며 그가 타인과 동거하는 동안 발생한 본래 부부공동재산에 속해야 할 부분을 분할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합니다. 나는 맞은편 장 변호사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박영철 씨와 빠르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박영철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망연하게 고개를 젓고 있었다. 최경자도 고개를 내밀어 그 노트를 보려 했지만 장 변호사에게 제지당했다. 그의 안색은 극도로 험악해졌다. 김 변호사는 승기를 잡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우리의 주장을 명확하게 진술했다. 박영철 씨의 중대한 과실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재산을 적게 분할하거나 분할하지 않을 것, 최경자 명의로 이전된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임을 확인하고 추징하여 분할할 것, 그 3억 원은 일부 반환으로 간주하되 그의 과실과 경제적 손실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법정 심리와 변론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장 변호사와 최경자 쪽이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시어머니의 철옹성 같은 붉은 장부와 촘촘하게 얽힌 증거사슬 앞에서 그들의 반박은 무력했다. 최경자는 몇 번이나 감정이 격해져 말을 끼어들려 했지만 재판장에게 엄하게 제지당했다. 박영철 씨는 시종일관 결정적인 질문에 대답할 때 미약한 목소리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몇 가지만 인정했을 뿐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피고석에 주저앉아 있었다. 최후 진술 때 시어머니께서 일어서셨다. 그는 박영철 씨도 최경자도 보지 않았다. 재판장을 향해 그의 사투리가 섞였지만 유난히 또렷한 표준어로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빚은 여기에 다 있고 이치도 저기에 다 있습니다. 저는 오직 공정한 판결을 바랄 뿐입니다. 법이 어떻게 정하든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고요한 법정에 울려 퍼졌다. 휴정 합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재판장이 다시 법정으로 들어와 판결문을 낭독할 때 법정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했다. 판결 결과는 거의 완전히 우리의 소송 청구를 지지했다. 이혼을 허가하고 박영철 씨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다. 최경자 명의로 등기된 그 집과 공장 관련 자산 중 박영철 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산 결과 3억 원을 훨씬 초과하며 모두 이서연에게 귀속된다고 했다. 그 3억 원 통장은 별도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최경자는 마치 꼬리가 밟힌 고양이처럼 날카롭게 소리쳤다. 불공평해. 이건 강도질이야. 인정 못해. 항소할 거야. 그는 맹렬히 일어나 시어머니를 가리키며 흉측하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서연, 이 독한 늙은이야. 천벌받을 거다. 법정 경위가 즉시 그를 제지했다. 박영철 씨는 마치 마지막 일격에 정신을 잃은 듯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빛은 공허했고 판결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께서는 최경자의 저주를 평온하게 들으셨다.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그는 단지 재판장이 패정을 선포한 후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옷깃을 정리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돌아보며 조용히 한마디 했다. 지수야, 집에 가자. 그는 더 이상 법적으로는 아직 남편이지만 사실상 30년 넘게 남남이었던 그 남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뒤에서 들려오는 최경자의 히스테릭한 울음소리와 박영철 씨의 죽음 같은 절망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다지 넓지 않은 등을 꼿꼿이 펴고 한 걸음 한 걸음 침착하게 법정을 걸어나갔다. 법원의 높은 창문에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그의 흰머리에 옅은 빛을 입혔다. 나는 그의 뒤를 따르며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마음속에 밀려온 것은 환희가 아니라 깊고 시큰함과 후련함이 뒤섞인 평온이었다. 이 33년간 지속된 길고 긴 전쟁은 법률적으로는 마침내 먼지가 가라앉은 듯했다. 법원의 판결문이 나온 후 집은 남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큰 원수를 갚은 듯한 환희나 소란으로 가득 차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전 어느 때보다도 조용했다. 그것은 모든 소란과 긴장이 빠져나간 후 침전된 실질적인 고요함이었다. 시어머니께서는 법원의 붉은 인이 찍힌 그 판결문과 그의 짙은 붉은색 장부, 그리고 고난을 기록한 낡은 장부를 함께 낡은 자개장 가장 깊은 곳에 넣고 잠그셨다. 열쇠는 여전히 창가 세 번째 화분 밑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더 이상 그것들을 자주 꺼내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생활 리듬이 느려졌다. 이전에는 이 집을 짊어지기 위해 팽이처럼 쉴 새 없이 돌아야 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여유로운 느림이었다. 그는 화초들을 돌볼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흙을 갈아주고 걸음을 주었다. 가끔은 작은 의자를 가지고 나와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며 시든 가지와 잎들을 꼼꼼하게 잘라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그는 갑자기 내게 말했다. 지수야, 내일 나랑 같이 노인대학에 한번 가보자꾸나. 나는 잠시 멈칫했다. 노인대학이라니, 이 단어가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니 조금 낯설면서도 신기하게 느껴졌다. 거기서 서예랑 산수화 가르치는 반이 있다고 하더구나. 시어머니께서는 그릇을 정리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젊었을 때 내 시아버지가 붓글씨 쓰는 걸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했는데 배울 기회가 없었지. 이제 한번 가보고 싶구나. 다음 날 나는 정말로 그를 모시고 갔다. 그것은 동네 주민센터에 마련된 노인대학이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활기가 넘쳤다. 시어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많은 노인들이 모여 어떤 이들은 흥얼거리며 민요를 부르고 어떤 이들은 선생님의 지도 아래 붓을 잡고 한 획 한 획 글씨를 쓰고 있었다. 시어머니께서는 서예반 창밖에서 오랫동안 서서 보셨다. 눈빛에는 내가 본 적 없는 옅은 빛이 감돌았다. 그는 등록을 했다. 그날부터 매주 2번의 오후 그는 미리 몸단장을 하고 내가 사들인 붓과 먹을 들고 정시에 수업에 가셨다. 돌아오실 때 손에 가끔 먹물이 묻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항상 평화로운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또한 몇몇 할머니들과 함께 동네 뜨개질 모임에도 참여했다. 털실로 작은 물건들을 뜨는 법을 배웠다. 민준이에게는 털모자를, 나에게는 장갑을 떠주셨다. 그의 손재주는 좋았고 배우는 것도 빨랐다. 판결로 받은 돈은 필요한 생활비와 민준이 교육자금을 남겨두고 시어머니께서 주도하여 일부를 꺼내 집의 낡은 전기선과 수도관을 완전히 점검하고 교체했다. 그리고 마당에는 평평한 청벽돌을 깔았다. 그는 집은 낡았지만 속은 튼튼해야 마음 편히 살 수 있다고 하셨다. 남은 돈은 저축했다. 노후 자금으로 쓰고 나중에 급한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한다고 하셨다. 그는 어떤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돈을 함부로 쓰거나 과시하지 않았다. 모든 돈을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계획했다. 박영철 씨와 최경자 쪽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싸웠다고 들었다. 최경자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려 했지만 증거가 부족하고 맡으려는 변호사도 없었던 모양이다. 시어머니 명의로 판결된 그 집은 시어머니께서 중개인에게 맡겨 금세 팔아버렸다고 들었다. 시세보다 약간 낮은 가격에 빠르게 처리되었다. 박현수는 희망을 잃고
그의 어머니 최경자와도 사이가 틀어져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했다. 박영철 씨는 완전히 소식이 끊겼다. 마치 증발한 것처럼 이런 소식들은 동네 사람들이 한담을 나눌 때 드문드문 내 귀에 들어왔다. 시어머니께서는 듣고도 전혀 맞장구를 치지 않으셨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어느 날 저녁 석양이 아름다웠다. 나와 시어머니는 마당에서 그가 가꾼 채소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돌탁자에 엎드려 숙제를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허리를 펴고 손으로 등을 두드리며 민준이의 진지한 옆모습을 보고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지수야, 사람이란 말이다. 평생이 길어서 구덩이나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어. 부당한 일을 겪고 심지어 박영철 씨처럼 너를 막다른 길로 모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보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평온하고 깊은 시선으로 나를 보았다.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너까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은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길이지만 그 길이 내 마음까지 좁고 어둡게 만들게 해서는 안 돼. 그는 깨끗하게 정리된 이 마당과 방 안의 밝은 등불,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글씨를 쓰는 민준이를 가리켰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쓰고 싸운 건 그 사람을 발밑에 짓밟으려고 한 게 아니야. 지금처럼 허리 꼿꼿이 펴고 깨끗하고 안정되게 우리 삶을 살기 위해서였지. 민준이 저 아이 세대에게 사람이란 줏대가 있어야 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였지. 가정이 깨지는 건 두렵지 않아. 두려운 건 그 줏대가 무너지는 거야. 나는 그의 흰머리가 석양 아래 은빛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다. 오랜 노동으로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그의 손을 보았다. 마음속으로 따뜻한 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시큰하면서도 따뜻하게 부풀어 올랐다. 나는 깨달았다. 그는 33년의 시간을 들여 공정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이 가정이 가져야 할 존엄과 체면을 지켜낸 것이었다. 그는 내게 보여주었다. 한 여인이 연약할 수는 있지만 결코 나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내할 수는 있지만 결코 무감각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부당함을 겪을 수는 있지만 결코 공정을 추구할 용기와 지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길고 긴 전쟁에서 그는 이겼다. 그가 이긴 것은 판결문 위의 재산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속에 넓고 푸른 자유와 이 가정이 미래의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다. 저녁 식사 냄새가 부엌에서 풍겨 나왔다.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냄새였다. 시어머니께서 손에 흙을 털어내고 얼굴에 옅고 진실한 미소를 띄었다. 됐다. 정리하고 밥 먹자. 날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마당 구석의 늙은 포도나무 덩굴에서 새로 돋아나는 어린 싹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끈질기게 펼쳐져 나갔다. 법원의 판결, 골목의 한담, 그리고 박영철 씨와 최경자 같은 사람들의 그림자는 모두 큰 비에 씻긴 청석 바닥처럼 흔적은 남았지만 더 이상 진흙탕이 아니었다. 모서리가 닳아 서서히 배경이 되었다. 시어머니의 생활에는 새로운 중심이 생겼다. 그의 서해반 글씨는 처음에 삐뚤빼뚤함에서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영정치원, 닝징지은, 평안하고 고요해야 원대한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는 그것을 정성껏 표구하여 대청마루 벽에 걸었다. 뜨개질 모임에서는 각종 무늬를 뜨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작은 선생님이 되었다.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고 말씀도 이전보다 많아졌다. 가끔은 몇몇 할머니들과 약속을 잡아 근처 공원에 산책을 가거나 돈을 모아 무료 공연을 보러 가기도 했다. 어느 늦어름 저녁 더위가 조금 가시고 하늘에는 찬란한 노을이 걸려 있었다. 나와 시어머니는 마당에 작은 상을 펴고 저녁을 먹었다. 간단한 녹두죽과 그가 담근 아삭한 오이장아찌, 그리고 점심때 남은 부침개였다. 민준이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맛있게 먹었다.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는 만화 영화를 보러 달려갔고 나와 시어머니는 그릇을 바로 치우지 않고 마당에 앉아 더위를 식혔다.
저녁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늙은 회화나무 잎사귀가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마당의 전등은 오래전에 더 밝은 절전등으로 교체되었다. 환하게 깔끔하게 정돈된 작은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청벽돌 바닥은 빛을 반사했다. 시어머니께서 탁자 위에 투박한 찻잔을 들어 안에 담긴 이미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그가 반평생을 지켜온 이 집을, 벽에 걸린 그가 새로 쓴 글씨를, 구석에서 그가 가꾼 화초들을 훑었다. 마지막으로 불빛에 환하게 비친 대청마루에 멈췄다. 거기에는 민준이가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오랫동안 보더니 가볍게 거의 소리 없이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은 길고 평온했다. 마치 가슴속에 수십 년간 쌓여있던 탁한 기운을 모두 천천히 뱉어내는 것 같았다. 지수야.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고요한 밤의 어둠 속에서 유난히 선명하고 부드러웠다. 그가 처음 돌아왔던 날밤 기억하니? 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그가 박영철 씨를 말하는 것임을 이내 알아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해요. 그날 밤 이 방의 등불이 밤새 켜져 있었지. 시어머니께서 말하며 입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위로 올라가는 듯했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라 후련함에 가까웠다. 그때는 마음이 어지러웠어. 밉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지. 앞으로의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마치 그 길고 긴 밤의 고뇌를 되새기는 것 같았다. 이제는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더욱 가벼워졌다. 모든 것이 결정된 후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빛도 다 청산했고 이치도 다 밝혔고 가야 할 사람들은 다 갔고 남아야 할 것들은 다 남았지.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희미한 등불 아래 그의 눈빛은 맑고 평온했다. 안에는 예전에 깊이 숨겨진 날카로움과 차가움 대신 마치 가을 호수 같은 고요함과 평안함만이 담겨 있었다. 앞으로의 날들은 그는 천천히 말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안정적으로 떨어졌다. 우리 세 식구가 조용하게 사는 거지. 나는 그를 보았다. 박영철 씨가 나타난 이후로 줄곧 들끓던 내 마음의 바다도 이 순간 마침내 풍랑이 먹고 머리 위 이 평온한 밤하늘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만 눈가가 희미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희미하게 눈을 감으셨다. 손에는 여전히 그 투박한 찻잔을 쥐고 계셨다. 밤바람이 그의 흰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얼굴의 주름은 등불 아래 유난히 부드러워 보였다. 마당은 지극히 고요했다. 오직 바람에 나무십 스치는 사각사각 소리와 대청마루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만화 영화 소리뿐이었다. 그 밝은 등불이 우리를 따뜻하고 안정된 빛 속에 감싸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한때 밤새도록 켜져 있었던 막막함과 분노 그리고 굴하지 않음으로 가득 찼던 그 등불이 이제부터는 오직 이 평범하고 안정된 우리 자신만의 날들을 비추기 위해서만 켜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다른 소리 없고 맑은 바람이 불어온다. 모든 것이 딱 좋았다. 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작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모두 작가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